안녕하세요. 저 SNS에서 인테리어 세무의 왕, 친근하게 해서 이제 인세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표 세무사 여기 세무민화 강동지사에 대표 세무사로 있고 많은 인테리어 업체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절대로 그 귀중한 시간 아깝지 않게 제가 전달 드릴 테니까요. 정보 잘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제가 좀 이따가 Q&A 이런 거 화면 남겨놓을 테니까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 빠르게 하면 이제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나와서 제가 이제 여기를 왜 잘하게 됐냐면 원래 노은건설이라는 그 회사 건설회사에서 제가 인사관리랑 이런 거를 담당했는데 제가 또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그때 세무사 준비를 그때 해가지고 이쪽을 내가 이제 파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무 또 오늘 세무만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고용산재 우리 고용산재 이거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용산재 이야기랑 연어 실질자본금 이런 얘기를 통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주 제가 인테리어 대표님들, 그 건설업 대표님들 대상으로다가 매주 이렇게 무료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고요. 오늘 사실 강의를 들을 때 이게 핵심 이거 면허 실질자본금 이것 때문에 이제 면허가 좀 박탈당한 일이 생기고 나는 1인 사업자인데 왜 도대체 세무사님 왜 도대체 고용산재를 내야 되죠? 이런 거 건설업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이슈죠. 메인 매출 관리 주거 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잖아요.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먼저 매출 누락을 유도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안 맞으면 SNS라든지 또 순간기 사용 내역을 봐서 매출을 소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메인 매출 비율 관리거든요.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지금 빨리 찍으셨다가 이해 안 되시는 거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 일단 그 세무 혜택은 해당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지원금, 우리가 되는 게 지원금이 뭔지, 고용산재 계산 확정, 그 면허 실질자본금 이거 두 개를 많이 설명할 겁니다. 메인 매출 비율 관리 그리고 직원들 쓰시잖아요. 직원들 노무 이야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시면 다 행정과가 관련된 건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해당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 아시죠?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나이가 만 34세 미만이신 분들은 이하이신 분들은 이렇게 50%에서 100%까지 감면되는 게 있다. 근데 또 서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또 창업 중소감면이라고 나이 요건이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서만 이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창업하면 청년이면 청년 창업 감면, 청년이 아니다? 근데 수도권 외다 라고 하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이거 둘 다 안 된다 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고 계실 겁니다. 수도권이면 20%, 수도권 외면 30%. 그래서 20%에서 30% 감면 혜택이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유명한데 직원을 고용하면 세무적으로 나오는 혜택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자, 직원을 고용해서 4대 보험 근로자 기준이에요.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빼고 4대 보험 직원이 늘면 그 직원이 늘은 한 명당 대략 85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시죠? 도대체 늘은 게 언제 기준으로 늘었을까? 12월 31일 날 한 명 늘었으면 그게 늘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놓고 다음 년도 1월 1일에 퇴사시키면 그거 가지고
세무 혜택을 장난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월 근로자를 산정해서 그거를 1년 평균을 내요. 그렇게 해서 늘었으면 혜택이 0.1명 늘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저 12월 31일 날 저 근로자 없는데요? 될 수 있다는 거죠.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명 했고 뒤에가 다 0명이에요. 그래도 1년 평균 하니까 근로자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두루누리 지원금. 우리 직원 뽑으면 4대 보험 반 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고용이랑 연금에 대해서 80%를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10명 미만인 플러스 그리고 월 평균 보수 270. 근데 이거는 과세급여 기준이에요. 과세급여. 우리 비과세급여 뭐 있죠? 식대 20만 원이랑 촬영 유지비 20만 원 있죠?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하면 3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근데 요즘 좀 개정이 돼가지고 1년 이상 우리 회사 오기 전에 그 공백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면접 보실 때 그거 좀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사업장만 돼요. 근데 만약에 대표가 만 39세 이하다. 그리고 청년을 뽑았다. 그러면 6개월 유지하면 480만 원 국가에서 주고 1년 유지하면 또 300 얼마가 나와서 총 720만 원이 국가가 나와요. 국가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을 때 근로자 뽑으면 혜택이 뭐 있었죠? 아까? 또 기억이 안 나시네. 이거 고용진대사회공제 있었죠.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 있었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장려금 있었죠. 세 가지가 중복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블로그로 그 노무사무실에서 이거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데 제가 이런 거 없애자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따라하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혹시 링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까 제가 연락처 남겨놨죠?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장애인분들 고용하시거나 고령자 지원하시는 거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들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고용산재, 계상업정보험료 요거부터 좀 가겠습니다. 자, 우리 1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볼게요. 1인 사업자. 자, 1인 사업자, 이게 인테리어 사업자죠, 여기? 원도급 사업자는 고객한테 그 일을 받은 사람을 원도급이라 해요. 그 원도급 사업자가 있고, 이거 우리 누구한테 줘요? 마루, 가구, 타일, 철거, 전기, 일 주잖아요. 그거를 외주 공사비라 그래요. 외주 공사비. 내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공사비. 외주 공사비에 30%만큼은 노무비가 묻어 있다. 너가 외주 주고 있는 사람들 고용산재 대신 부담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30%의 고용산재율만큼. 그럼 그게 고용산재율이 얼마예요? 5에서 6%. 자, 우리가 외주주죠. 도배, 마루, 가구, 타일. 이 세 가지만 이따 볼게요. 1억씩 줘요. 그러면 고용산재 얼마 나올까요? 한번 계산해. 식을 만들어 보세요. 빨리. 자, 3억에다가 몇 퍼센트? 30%. 9천만에서 5에서 6%.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견적서에 이게 내가 초보 사업자 때 견적서에 1.5에서 1.8% 이런 거 써 있죠. 그게 요거였구나. 30% 곱하기 5에서 6% 하면 그게 1.5에서 1.8%죠. 그래서 그게 견적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거를 대표님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3월 달에. 이거 여태까지 저 이거 한 적 없는데요. 다행히 개인 사업자면 매출이 4억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안 나왔던 거예요. 또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디자인업으로 하셨던가. 그 두 가지 아니면 반드시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뭐지 폭탄이건? 저 프리랜서도 쓰고 우리 그러니까 일당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일수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 그분들은 그리고 또 현장 근로자 내 직원인데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그분들은 아까 몇 퍼센트요? 30% 그죠? 이분들은 100% 거기에 5에서 6% 그죠? 그 우리 목수분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없죠. 3.3으로 신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이거를 이렇게 부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서울 내에서도 목수분들이 사업자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자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에서 30%로 DC되죠?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는 사업자 있는 분들이랑 거래하시는 게 고용산재 폭탄을 막을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지금 표정들이. 자, 아까 사업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랑 거래하는 걸 외주 공사비라 한다 했죠. 그분들한테 준 금액의 몇 퍼센트라고요? 30%. 거기에 5에서 6%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리랜서, 정규직, 일용직은 몇 퍼센트요? 100%.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목수님 우리 사업자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70% DC가 되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죠? 이해 안 되시면 또 이따가 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30%도 내기 싫으신 거예요, 이제 사장님들이. 이게 막상 30%가 70% DC 됐다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자 이제 업체명 분들을 좀 불러야 됩니다. 잠시만. 우리 아까 그 예림, 영림, KCC 글라스, 아크라라이프 그 후원사분들이 만약에 제조나 도소매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래하신 분들 중에 마루 세 가지 있습니다. 마루, 가구, 타일. 요거는 제조 도소매가 되죠. 제조 도소매 사업자랑 거래를 한다? 30% 안 내도 돼요. 단 세금 계산서에다가 땡땡 현장, 땡땡 시공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원재료명 그대로 기입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돼. 그러면 그게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외주 공사비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외주 공사비에서 원재료로 빠지면 고용산재를 안 내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 30% 그리고 사업자 있는 분들이랑 거래하면 30% 한다, 그죠? 그리고 프리랜서랑 정규직 분들은 100%를 부담하니까 사업자를 내서 거래하면 70% DC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억울한 걸 자다 보니까 30% 내는 것도 내가 왜 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 사업자분들, 근로자분들을 내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기 싫으시다면 마루, 가구, 타일 요 세 가지 분들은 제조나 도소매 사업자랑 거래를 하게 되면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 도소매 사업자랑 거래를 하고 원재료로 기입을 한다면 30%에서도 빠져요.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내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 받는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게 하는 거지 제조 도소매 사업자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소매 제조업체랑 거래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것만큼 고용산재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업자 등록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기회에.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하면 고용산재 이야기가 좀 끝났고요. 이제 면허 이야기 갈 건데 개인 사업자분들 지금도 계시고 아마 법인인데 면허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면허 할 때 우리 이러죠. 통장에 1.5억 있다고. 통장에 1.5억 있으면 실질자본금 만족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통장에 1.5억이 있으면 실질자본금 면허 무슨 죄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통장의 돈은 실질자본금을 올리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실질자본금을 다운시키는 요소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수금, 퇴직금, 미지급 세금. 자, 우리 면허 갖추려고 그러면 기사 몇 명 필요해요? 전문가분들? 2명. 그럼 그분들은 물론 대표님이 면허가 있으면 한 번만 더 고용하면 되죠. 그럼 그분들은 퇴직금이 발생해 안 해요? 발생하죠. 그럼 그분들 자, 통장에 1.5억 있지만 퇴직금 있고 12월 30일에 미지급 세금 잡혀 있어요. 그럼 절대 1.5억 만족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한 2억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뭐라 설명드렸죠? 실질자본금은 올리는 요소랑 내리는 요소가 있다. 올리는 요소 중에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예금. 그리고 다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3가지 대표적으로 미지급 세금, 퇴직금, 가수금. 예를 들어서 예금에 1.5억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자본금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12월 31일에 미지급 세금이 잡힌단 말이에요. 왜? 12월 31일에 내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내년에 3월이랑 5월 달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벌써 1.5억에서 깎이는 거예요. 퇴직금 있으면 또 깎이고. 세무사님, 이거 2개, 예금에서 이거 2개 까니까 실질자본금 1억이에요. 5천만 원 넣을게요. 그럼 돈은 넣었지만 그것만큼 가수금, 대표자가 법인에 돈 집어넣은 걸 가수금이라 그래요. 가수금이 늘어나죠. 통장에 돈은 늘었지만 그대로 깎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표정이 안 좋으셔서 자, 이거 내용이 원래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실질자본금을 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금. 내리는 요소들에 뭐 있어요? 3가지. 미지급 세금, 퇴직금, 가수금. 그 통장에 1.5억이 있어요. 그러면 업이죠, 업. 근데 다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퇴직금이랑 미지급 세금. 그래서 통장에 돈이 1.5억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2억, 2억 5천, 3억까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세무사님, 전 돈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퇴직 부채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DC형 가입을 하는 거예요. DC형 가입. 자, 여기서 이제 저도 인테리어 대표님들 강의를 많이 하면서 DC가 뭐예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DBDC는 뭐냐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DB형이나 DC형 둘 중 하나의 퇴직연금제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 DC형은 뭐냐? 매년 우리 근로자 퇴직금을 10%씩 매년 주는 거예요. 그게 DC형이에요. 원래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급여, 그죠? 근로자의 급여는 계속 올라가죠. 내려가지 않죠. 원래 퇴직급여는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근속 연수를 곱해서 주게 돼 있어요. DC형은 그러지 않고 매해 지급한 급여의 10%를 매해 그거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급여 기준이 아니라. 그럼 대표님들 부담이 줄어들겠죠? 자, 원래 퇴직금은 2천, 3천, 4천, 5천 이렇게 가면 원래 퇴직금 5천 기준으로 줘야 돼. 그죠? 근데 DC형을 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주는 거예요. 아까 원래 퇴직금은 뭐예요? 5천만 원 기준으로 4개년치를 줬죠. 5 곱하기 4예요 원래는. 근데 DC형을 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요. 대표님들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실질 자본금에서 퇴직 부채가 사라집니다. 여기 써있죠. 부담도 줄고 실질 자본금 충족까지. 그래서 DC형을 가입하시는 게 대표님들한테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수금. 아까 가수금이 왜 발생했죠? 돈이 부족하니까 대표님들이 돈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 했죠. 왜? 통장에 돈은 올라갔지만 그것만큼 가수금으로 깎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깎인 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가수금을 자본금, 법무사한테 가서 자본금화 시켜달라고 하면 다운 요소가 사라져. 그래서 가수금을 자본화하면 그게 그대로 실제 자본금으로 인정이 된다. 근데 최대 단점은 돈 빼기가 어려워. 못 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 비용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본금화 한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들이 제가 고용중개 세액공제라든지 감면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공제 감면들이 많으면 아까 이 미지급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실질 자본금을 만족할 수 있을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약간 말씀드리면 요즘에 자, 여기 개인 사업자분들 좀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개인 사업자분들? 상당히 많으시네. 자, 개인 사업자에서 둘 중 하나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면허 선택하시잖아요. 제가 선택지 하나 더 드릴 거예요. 현금화할지 또는 면허를 취득할지 대표님들은 선택할 수 있다. 자, 개인 사업자 단계 때 상표랑 특허를 대표님 돈으로 법인하기 전에 대표님 돈으로 상표랑 특허를 출원해놔요. 그럼 이거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무형재산이 되죠. 자, 그거를 법인 설립 전에 해놔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다른 존재인 거 아시죠? 출원해놨으니까 법인에다가 무형재산 넘겨요. 그런 다음에 이 현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법인에서 무형재산을 판매는 세율이 싸거든요. 무형재산을 판매는 세율이 싸요. 대신에 실질 자본금에서는 무형재산은 재산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법인이 아직 돈을 지금 판매한 거에 대한 돈을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가 늘어나니까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떠버려요. 그 대표님들 선택하셔야 돼요. 면허를 취득하실지 또는 법인에서 현금화하실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법인 설립 전에 무형재산 혹시 모르니까 개인 사업자분들은 좀 출원해 놓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메인 매출 비율 관리인데 약간 예민한 주제예요. 우리 상업 공간 하신 분들은 매출 누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고객은 우리가 1억짜리 공사해서 1억짜리 공사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 받죠. 그럼 고객은 상업 공간이라고 하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세 1천만 원은 공제를 받고 1억은 비용 처리를 받아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처리를. 근데 주거는 고객분들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매출 누락을 먼저 유도를 하세요.
근데 100% 누락하는 게 아니라 50%만 누락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대표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장들, 아까 마루, 가구, 타일 이런 분들이랑 거래를 하실 때는 똑같은 비율로 세금 계산서랑 현금을 주고받으셔야 돼. 내가 만약 1억짜리 공사를 했어요. 그럼 1억 500, 근데 50% 누락해달래. 1억 500만 원 받아야 되죠? 5천만 원 세금 계산 끊고. 그럼 50%그 비율만큼 마루, 가구, 타일 이런 분들이랑 현금과 세금 계산서 비율 동등하게 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매입 매출 비율이 맞는 거예요. 세무사님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제가 저번 주에도 받았는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마케팅 여기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좋은 마케팅이 뭐예요? 비포 애프터잖아요. 그죠? 비포 애프터 마케팅은 공사 현장이 명백히 드러나죠. 그러면 매입 매출 비율이 안 맞으면 SNS를 보고 아 얘가 공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매출을 소명하라 해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비율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또 고객이랑 승강기 사용 내역,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지만 승강기 사용비를 주지만 옛날만 해도 대표님들이 그 관리사무소랑 세금계산 주고받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땡땡 개포 레지던스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한 매출은 없다? 당연히 매출 소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입 매출 비율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상적인 거는 고객이 뭐 마루, 타일, 가구 각각 결제하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좀 맞추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노무 이야기인데 직원분들 있으시죠? 우리 지금 한번 세무사한테 받은 임금명세서 한번 켜보시면 대부분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그 상여금 요렇게만 반영돼 있어요. 세무사한테 받은 거 보면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상여금 요 정도만 반영돼 있다고요. 이거에 일단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연장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6시 넘어서 근무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연장수당이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이 이 연장수당 안 줬으니까 돈 달라고 할 때 대표님들이 항변이 가능합니까? 근로자야 너랑 나랑 300만 원 주고받기로 했는데 이 안에 연장 근무하는 거 들어간 거다 라고 했지만 그거는 소명이 안 돼요. 대표님들이. 그러면 똑같은 300만 원 지급하더라도 연장수당이랑 뭐 5인 이상의 연차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런 거를 넣어놔야지 대표님들이 방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뭐 직접 해보시는 건 제가 비추천드리지만 기본급이랑 식대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1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아무리 내가 300만 원 주더라도 최저 위반이야. 이거 최저 위반입니다. 300만 원 주더라도 이건 최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이랑 식대 합한 게 21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괄 임금제 말씀드렸고 연차 관심 많으신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이거 연차를 써두신 분들이 계셔요. 그거 하지 마세요. 5인 미만 어차피 줄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생색내시는 게 낫지. 휴가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그거를 대표님들이 근로계약서에 쓰는 순간 대표님들 그거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연차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등치가 커져요. 그러면 5인 미만에서 이상 되는 날을 그 사람이 5년, 10년을 근무했든지 상관없이 연차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날이 입사일이에요. 그럼 그 날을 기준으로 자, 첫 해 연도는 그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났을 때 하루 월차를 줘야 돼. 최대 11일까지. 그리고 5인 미만에서 이상이 된 그날 입사일을 했죠. 그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됐을 때 연차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에서 이상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 연차를 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2시간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해고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돼. 근데 얼굴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할 거면 30일치 임금을 주셔야 돼. 그 임금도 주기 싫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뽑고 3개월 이내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 예고 수당도 없어요. 근로자 뽑으면 3개월 이내에 어떤 그 좀 계속 갈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해고 사유 시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평가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할서 이런 것도 좀 징계 사유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받아 놓으셔야지 어떤 대표님들이 좀 보호가 돼요. 해고를 했을 때. 자, 이거 이제 지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훑고 갈 거예요. 고용산재부터 시작해서 절세 이 혜택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표정이 다들 안 좋으셔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제 시간 동안은 이해되실 때까지. 자,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자, 이럴 줄 알고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심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그 개인 사업자분들 많이 계셔서 그거는 제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고용산재. 세무사님, 저는 1인 사업자예요. 1인 사업자인데도 제가 고용산재를 내라고 날라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자에게 일을 주는 순간 나는 그 외주 공사비의 30%의 5에서 6%만큼 부담을 하게 해요. 그럼 그분들은 내가 낸 고용산재 보험료로 다쳤을 때 보장을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몇 퍼센트? 프리랜서 그리고 사대보험 직원 중에 공사 현장 정직원 그리고 일용직 일당 그분들은 30%가 아니라 100%죠? 부담이 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사업자 있는 분들이랑 거래를 하면 70% DC 된다고, 그죠? 왜? 사업자랑 거래하면 30% 되니까, 그죠? 이것도 내기 싫으시다면 마루, 가구, 타일 이런 분들은 제조나 도소매를 할 여력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원재료 기입까지 세금계산서에다가 기입해주면 그거는 이 30%에서도 빠진다고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나가면 자, 이 마루, 가구, 타일, 철거 대표님들 중에 일용직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일당. 근데 아까 여기 우리가 대신 내준다 했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일용직을 쓰는 순간 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원청처럼 보여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용산재를 다 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일용직을 쓰는 순간 이 사람들한테 고용산재가 날라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이래요. 인테리어 대표님, 제발 현장 열어주시고 현장 대표님이 열어주시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원청처럼 보여요.
일용직 신고를 할 때 있어서 이분들도 일용직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청처럼 안 보이려고 그러면 인테리어 대표님들이 현장을 열어야 돼.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들어가면 일괄 현장 개시 신고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럼 그 현장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현장 번호를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과정을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라 해요. 그럼 그 현장 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하셔야지 이분들 원청으로 안 보여서 폭탄 안 나오고 또 근로자분들 다쳤을 때 대표님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안 한다. 현장도 안 열고 그냥 본사로 신고한다. 이분들 다쳤을 때 치료비 50%까지 대표님들한테 부과합니다. 우리 많이 다치잖아요. 샤시 같은 거 고공에서 하고 그라인더 하다가 많이 다치시고 다쳤을 때 치료비 반 부담하시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가서 현장 개시 신고하고 내가 만약에 쓰는 건 현장 개시 신고 그 번호로다가 일용직 신고하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일용직을 쓰는 거면 현장은 대표님들이 열되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서 이분들이 일용직을 신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자, 실질자본금 개시 신고를 자진해서 안 했을 때 네. 사업주가 어떤 정도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좋은 질문입니다. 자, 개시 신고를 안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일단 과태료 있습니다. 과태료인데 그건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가 다쳤을 때 근로자가 다쳤는데 일괄 현장 개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대표님들은 치료비의 몇 퍼센트? 50%까지 부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일괄 적용 신고를 해주셔야 돼. 누락된 매출분에 대한 과세 다시 전부 다 또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만약에 일용직 현장 개시 신고를 일단 이분들은 일용직 현장이란 게 뭐예요? 현장 근로자니까 고용산재 보험료율이 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3월 달에 고용산재 아까 외주 주는 거에 30%,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100%이 신고를 과소하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3년치 추징이 날라와요. 근데 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과소 신고한 거에 과태료가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 60% 정도만 신고를 하고 약간 리스크 있게 가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진 신고를 안 했을 때 네. 만약에 근로자가 다치면 네. 그것도 3년치 추징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엄청 큰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현장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고 현장 신고를 했는데 과소 신고를 하거나 또는 여태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3년치 추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게라도 이거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 디자인업으로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디자인업으로 내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고용산재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겠지만 원래 디자인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디자인업은 디자인업 진짜 순수하게 디자인업은 나가는 게 임차료랑 뭐 인건비 정도밖에 더 있겠어요?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인데 대표님들 영업이익률 보나마나 15에서 25% 그 사이잖아요. 15에서 20%. 근데 디자인업으로 내놓고 나 혼자만 15에서 20%면 당연히 세무조사 위험이 커지죠.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용산재 피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본래에 맞는 업종 코드를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실질자본금 아까 뭐라 했죠? 이게 통장에 1.5억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깎이는 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가수금, 퇴직금, 미지급 세금. 이거 세무사무실에서 이거 계산 안 해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달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을 대충 추산했을 때 그 이상의 보통 예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따라오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이 예금은 12월 31일 날 그 잔액이 아니라 뭐 30일, 60일 이런 복잡한 얘기 쓰지 않고 60일 동안의 평균 잔액이랑 12월 30일 날 그 잔액이랑 둘 중 작은 게 예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예금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여금이랑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금 회피하려고 그러면 뭐 가입하셔라고요? DC형. 왜? DC형은 매년 10%를 근로자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되니까 대표님들이 퇴직 부채가 안 잡혀요. 그리고 부담도 줄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통장에 만약에 돈이 없어서 돈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걸 대표님들이 회사에다 돈 집어넣은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수금. 가수금은 실질자본금 업 요소라 그랬죠? 업 요소. 다운 요소라니까. 다운 요소. 다운 요소라고. 그러면 통장에 돈 집어넣었지만 그 업이죠. 가수금만큼 다운되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거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가수금을 뭐 하라고요? 자본금화 시키라고요. 자본금화 시키면 네? 자본화가 가능하나요? 법무사한테 빨리 달려가셔야죠. 원래는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됩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이 없으면 그걸 자본화 시킬 수 있어요. 가지급만 없으면 가수금을 그럼요. 자본화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네. 아마 이게 안 됐던 분들은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가지급금은 뭘까요? 아까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 집어넣은 거고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반대로 법인에 돈을 빼간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가지급금이 있었으면 가수금 자본금 허가 안 돼. 가지급금이 약간 서로 상계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가지급금이 없다는 그 전제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메인 매출 비율 관리 너무 중요하다. 특히 주거. 이게 안 맞으면 뭘 본다 했죠? 그 오늘의 집 공무원분들도 알아요. 오늘의 집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아직 스레드는 안 봅니다. 저번 주에 조사 받았는데 스레드 안 보더라고요. 스레드가 아주 노다지예요. 실컷 하신 다음에 나중에 삭제하세요. 매출이 한 달. 그래서 그거다. 그래서 이제 신고 만약에 누락이 있었으면 매입 받는 거, 도배, 가구, 타일 이런 분들이랑도 동등한 그 비율로 주고받으셔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한 아이디어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에스크로 고객한테 에스크로 계좌 받아서 그걸로 핸들링 한다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대표님들이.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금명세서 이야기는 꼭 이거 연장이랑 야간 휴일수당 넣어놓으라 했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가 왜 나오는지 제가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세무조사는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어요. 정기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나 혼자만 영업이익률이 낮아. 그럼 영업이익률이 나 혼자 너무 튀니까 그때는 정기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수시조사는 그 누가 고객이나 여기가 누가 이렇게 고자질한 거예요. 직원이나 고객이 매출 누락에 대해서. 그거는요 대응이 안 돼.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다 결과를 내놓고 이거 빨리 내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제가 많이 받아봤죠. 세무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정기조사밖에 없어요. 수시조사는 이미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자보수 잘 하셔야 돼. 직원 관리도 마지막까지 좋은 말 하면서 내보내셔야 되고. 그게 다 이게 그 위협 요소예요. 면허 없으신 분들은 고객분들이 매출 누락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신고할까요?
구청에다가 1,500만 원 이상 공사인데 면허 없다고 신고하죠. 그러니까 고객은 이미 정보를 요즘 많이 알고 있어서 똑똑하신 고객분들 특히 그래. 할 일 없으신 분들. 주부. 이게 화가 나는 거 이렇게 주거 공간이 제일 힘든 게 뭐죠? 이렇게 사업 공간은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자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주거 공간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저기 거슬리는데? 그러면서 하자에 대한 그 이행을 요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객이 두 가지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 누락이랑 그리고 구청에 가서 면허 없는데 시공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무 얘기는 아니고 민사 얘기인데 이게 어떤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마루 가구 타일 이런 분들이랑 이제 거래를 하실 때 계약서 명백히 좀 해놓으셔야 돼.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연차 말씀드린 거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그 5인 이상은 발생하는데 5인 미만일 때는 이 근로계약서랑 이런 데다가 쓰지 말자. 한번 그래서 근로계약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으면 근로계약서 다시 한번 쓰시면 그거 다시 리셋됩니다. 그리고 해고 제가 해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해고 예고 수당이 3개월 미만은 발생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로자는 발생하니까 3개월 이내에 어떤 그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갈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제가 이게 루즈해진 것 같고 제가 Q&A를 좀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남는 시간 동안 제가 받아볼 테니까요. 한번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줘보세요. 네.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개인이 법인의 특허나 요거. 그런 거 매도를 할 때 세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거 좀. 그 세율이 좀 궁금하고 저게 이제 뭐 면허실을 초창기 버전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상표나 이런 거 상표권이나 네. 아니면 법인 뭐에서 뭐 디벨롭을 하긴 했지만 뭐 특허를 이제 개인 명의로 보통 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개인 사유화하기 위해서 법인에 뭐 그런 걸 매도할 때 사실 그것도 뭐랄까 그 보관 현금 사이즈가 규정한다에 대한 그럼요.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질문이 총 거의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게 원래 제가 강의 때 무료 강의 때 제가 하면 제가 2시간 반 붙잡고 하거든요. 대표님 집을 못 가요.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자, 아까 왜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아까 제가 개인 법인 설립 전에 이걸 개인 사업자 때 출원받으라고 그죠? 법인을 설립하고 특허 이런 거를 출원하잖아요. 그럼 그건 법인 재산이 됩니다. 왜? 이게 내 법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어떤 연구원이 특허를 개발했어요. 그럼 그거는 누구 재산이에요? 회사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분들이 상표랑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그건 법인 소유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할 수 있어요. 기술. 이 기술에 대한 그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액공제가 된다. 그 정도지 개인 재산은 안 됩니다. 그럼 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래를 왜 하냐? 세율이 낮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무형자산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라 해요. 기타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는 뭐라고요? 기타 소득. 그거는 경비가 없어도 비용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비용이 없어도 60% 비용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율이 굉장히 싸게 됩니다. 그래서 돈 빼기가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그럼 경비 60% 제하고 40%에 대한 소득세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리과세는 아니고 그냥 다 종합. 분리과세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어쨌든 경비가 인정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아 그리고 아까 그 적절한 시가가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나 그 이건 사실 그 변리사가 전문이에요. 변리사가 요즘 이런 거 다 만들어줘요. 포트폴리오만 있잖아요. 그러면 특허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적절하게 보고서를 통해서 산정시키니까 전문가 도장 들어가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 괜찮은 금액이 나오죠. 근데 괜찮은 금액을 만들려 그러면 개인 사업자 매출이 좋아야 돼. 그래서 법인 설립하기 전에 개인 사업자 매출을 키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래를 하려 그러면. 그래야지 이 금액이 사이즈가 좋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이미 법인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뭐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 설립 이전에 내가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그 법인이 소유할 만한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 개인이 그냥 법인이 굴러가고 있는 와중에 뭔가 특허나 아니면 법인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을 했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매도가 불가능한지 하지만 대신에 그 금액을 근로자 그 대표한테 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쏘는 금액에 15에서 20% 가량 법인세 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것밖에 안 돼. 아쉽지만 법인한테 혜택밖에 없지 개인한테 혜택은 글쎄요 주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이거 받으면 개인이 또 소득세가 올라가죠.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질문 주신 대표님 혹시 인테리어 업체가 어디실까요? 성함과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밀스케어라는 인테리어 업체 안영이라고. 아, 네, 모두에게 또 도움 될 만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세부 특강은 저희가 또 이번 세미나에서만 또 다가온 기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대표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 네, 업체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블럭의 차태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급여 관련해가지고 네, 급여. 그 기본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기본급을 이제 저희가 포괄임금제를 만약에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을 포함해서 250만 원으로 기본급 아니 250은 안 돼, 2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포괄임금 시간까지. 그러니까 포괄 임금을 포함해서 210만 원이다. 네네. 210은 포괄임금을 포함해 210이 책정이 될 수가 없죠. 포괄임금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예를 250을 책정을 했어요. 40만 원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거나 그 수당으로 따로 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보면은 네. 임금명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네. 심지어 네. 제가 너무 딥하게 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이 아까 거기 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시간까지 기입이 돼야 돼요. 시간까지. 이 40만 원은 네. 몇 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이다 네. 라는 것까지 기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고 네.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 내용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썼으니까 그 계약서에는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시간 대비해서 40만 원에 맞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한번 마이크로다가 한번. 지금 방금 질문을 조금 보강하자면 네. 포괄임금제의 근로자 계약서를 썼고 그 계약서 안에 방금 얘기한 40만 원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시간 계산까지 다 해서 네. 40만 원을 계약서에 넘기를 해놨는데도 저렇게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렇게 안 했다는 건 임금명세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연장수당 이런 걸로 기입 안 해놨고 나중에 근로자가 나는 연장수당 이런 걸 못 받았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음식점이 특히 그렇죠. 포괄임금제는 근데 계약서에 그런 게 다 써져 있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써져 있더라도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그 명백히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못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프로그램 몇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뭐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이 도움을 드리죠 제가. 질문의 방향을 살짝 바꿔서 네.
이제 최저임금을 미달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케이. 이제 연장 근로수당 4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나는 야근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표기가 되어 있고 임금 명세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40시간에 대한 부분. 아, 그런 경우에 이 친구가 나중에 나는 그 추가 근로를 40시간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난 300만 원만 받았고 거기서 추가로 40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라고 혹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네. 이제 그때는 서로 합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반드시 지금에 와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신 다음에 임금명세서 이 항목을 집어넣고,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임금명세서에 맞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근로자가 나 10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에요 네. 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변태처럼 자 오늘 6월 5일이니까 네. 9시부터 18시 오늘 연장 근무 1시간 자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좀 기이하신 분들은 본 적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면 네. 아니, 그렇게 하느니 그건 좀 아니죠. 네. 저희 좀 특이하게 주고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이제 300만 원이면은 그 포괄임금으로 4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300만 원 기본으로 책정이 되어 있긴 하고 또 야근수당하면 야근수당을 또 줘요. 그러면 이제 네. 남는 게 없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 40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이제 단점 뭐냐면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임금명세서에 포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괄임금제로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노동법에서 뭐라 돼 있냐면 그게 기본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은 그게 기본급으로 봐요. 기본급으로 보면 시급이 높아져. 저희가 계산할 때 노무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계약서상은 문제가 없다고 노무사에서 판단했는데 이제 명세서에서 좀 문제가 되는 소지가 보여가지고 네, 명세서도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그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포괄임금제 통해서 미리 이렇게 돈 넣어놓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좋죠. 근데 이거 좀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그 악플 테러 받아가지고 그 방송 여기 찾았다 얘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인스타가 그 알고리즘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뭐 저기 그 제가 강조하지만 그거 이거를 많이 놓치세요. 현장 신고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위험한 현장을 대표님들이 좀 어느 정도 분간이 되잖아요. 그거는 현장 신고하고 현장 신고를 하면 현장 번호가 나와요. 그 현장 번호로 일용직들 그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네. 네, 저희 이제 시청객께서 2분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업체명과 성함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 디자인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법인 기업이나 이런 거 혜택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연구소와 벤처 설립 같은 것도 좀 지원 대상, 디자인 연구소와 벤처 설립을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세제 혜택들이 좀 있나요? 이게 벤처 투자 유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받으려 그러면 연구소 설립 먼저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네요. 그 연구소 설립해서 그럼 이 기업이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벤처 투자를 받으면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조금 대표님들을 다 해당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업력이 좀 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청년 창업 감면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은 또는 창업 감면을 못 받으신 분들은 대안으로다가 벤처 그 기업 인증을 받아서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을 받으세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나왔을 때 건설업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그게 원래 누구를 위한 거냐면 IT랑 제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사실. IT랑 제조랑 그 AI 관련 산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자 한 게 벤처 투자인데 이게 요건만 좀 맞춰가지고 건설사도 이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조사 때는 저는 분명히 시비가 걸리는 건 봤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대표님 젊으셔가지고 슈퍼카로다가 어떻게 좀 돌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말씀하신 감면, 법인세 감면.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뭐좀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네. 위험 요소를 인증하는 거네요. 예,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제 조사를 받았을 때 이게 진짜 벤처 인증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시비가 걸리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비 걸리는 게 연구소. 지금 이거는 대표님 연구소에 대해서 연구소 세액공제는 안 받고 계실 거예요, 아마. 벤처 인증 받으려고 연구소를 설립해놓은 그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거 말고 연구소를 세우면 그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구비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연구소 실제 연구 필지 쓰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아직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건 외주로 또 하더라고요. 외주를 하는 건데 그 인원이 연구소에서만 근무를 해야 돼. 근데 조직도랑 여기 사이즈 규모를 봤을 때 분명히 다른 그 겸업에 대한 비율이 드러난단 말이죠. 명함도 있고 어떤 그 일하는 그 컴퓨터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겸업을 하게 되는 순간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일지 아무리 썼어도 그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깨져요. 그러니까 연구비 세액공제는 아무리 업체에서 감원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세무조사 받으면 언제든지 그 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워낙 컨설팅 업체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막상 또 생각이 안 나셔서 이 특강이 끝나면 그거 물어볼 걸 하시고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생각나시는 거 바로바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보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계실까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네. 마이크를 잡고 고용산재. 네. 그거는 0%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그리고 실질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도소매로 돌려가지고 그런 사업자이신 분들이랑 거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마루나 가구 타일. 가구 타일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시공을 동반하는 거고 계산서에 시공이나 이런 거에 다 빠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서 받고 저희 노무사가 그 노무 비율을 30% 책정 안 하고 그냥 빵으로 해서 그냥 경비 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문제가 뭐 이렇게 아까 저기 뭔가 해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던데 네. 그 맥락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원재료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내가 받고 있는 그 비용 중에 원재료로 돌리게 되면 다른 비용 계정 대비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커지죠. 매출액 대비 이걸 계속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중이 40%가 넘으면 그거는 조사 대상에 올라가요. 보통 50%까지인데 저는 위험하다는 비율을 40%로 보거든요. 원재료라고 표기를 하더라도 원재료 전체 비율이 40% 이상이 안 넘게끔 하는 정도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 30에서 35% 정도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좀 조사 위험이 좀 커지죠.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있어서는 그 비율도 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노무사 사무실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근데 공단에서는 손익계산서 보고서 일단 계산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는 세무사 사무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재료 비율이 그 40% 넘지 않는지, 그리고 당신이 처리를 해줄 때 내가 지금 어떤 뭐 가구, 땡땡 마루, 땡땡 타일 요 업체들은 그 고용산재에서 재해를 원재료 쪽으로 좀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긴밀하게 하시고 AI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긴밀하게 하시되 40% 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럼 굳이 세금계산서에다가 원재료라고 굳이 그렇게 항목을 안 하더라도 네. 계정 과목에다가 손익계산서 할 때 적절하게 넣으면 되지 않나요? 자, 이거를 다 공단 직원들도
굉장히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해서 한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분들의 컴퓨터를 보면 내가 원재료를 속였더라도 사업자 번호가 떠요. 상대방 사업자 번호가 뜨면 건설업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건 원재료를 넣더라도 지들이 알아서 외주공사비로 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할 거면 완벽범죄 하시라고. 진짜 제조, 도소매 이런 사업자랑 거래를 하셔야지 우리가 뭐 할 말이라도 있죠. 아니 원재료로 해놓고 사업자는 건설 사업자예요. 누가 봐도 원재료가 아니라 외주 공사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까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 네,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 충분히 얻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나 갑자기 질문할 거리가 생겼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Q&A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녁 드시나요? 저 저녁 먹습니다. 그 오셔서 줄 서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열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특강 함께 도와주신 우리 안재환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찍으셨다가 저한테 질문 언제든 주셔도 됩니다. 제가